이원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해도 이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본다면 계약서라는 건 구두 계약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서면으로 계약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두 계약이라고 한다면 특히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시다가 파트너끼리 어떤 분쟁이 생겼다고 하면 네. 그 각 파트너의 어떤 권한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네. 서면으로 적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주장이 맞는 사실이라고 증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동안 뭐 신문사에 기사도 많이 쓰기도 했고 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무진장 많이 했는데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 보면 거의 다가 항상 이렇게 서로 믿고 하셨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문제는 어떤 서면으로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적어놓은 게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런 말을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안 그렇다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주장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은 50대 50이 어느 누구도 그거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게 어떤 본인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겠고요. 네. 가끔 이런 말씀을 물어보세요. 계약이 서면으로 된 계약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어떠한 그 주장하는 권리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그 동업하시는 분과 어떤 대화 나눈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텍스트 메시지든 이메일이든 또는 카카오톡이든 그 대화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결국은 그 본인의 어떤 권한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제3자 증인이 그 당시에 대화를 나눌 때 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서서 그런 대화 있었습니다 하고 증인이 될 수가 있긴 한데 네. 사실 그건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증인이라고 분명히 한다면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이 어떤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말에 어떤 그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한편에 친하니까 그쪽 편을 들어주는 건지 아닌지 네.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누누이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아니면 형제라 하더라도 네. 그 계약서를 그 당시에 쓸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거든요. 서로 네. 뭐 상충되는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일전에 한번 그 파트너십에 대해서 동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네. 있는데 네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동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데 이 구두 약속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본인의 어떤 권리와 상대방의 의무 이거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서면으로 된 게 없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증명할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권리나 의무를 제대로 행사나 또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법적으로 쌍방이 구두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네. 아무리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증인이 있고 하다못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카카오톡 이런 게 있어서 네. 그 당시에 이런 구두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고 증거를 제시해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네네.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공미연 아나운서님한테 저희 집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다 들으셨잖아요. 네. 청취자들이.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러면 그 집을 공짜로 주신다면 내가 받겠습니다 했다면 네. 과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효력이 있을까? 네. 그것은 효력은 없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어떤 매매 예를 들자면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동산의 어떤 매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 이제 법적인 얘기로는 statute of fraud라고 해서 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구두면 안 되고 네. 서면으로 사인을 해야 된다. 다른 증거나 증인이나 뭐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거는 서면으로 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구매할 때뿐만이 아니라 리스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데 네. 건물 주인한테 가서 내가 리스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리스를 10년을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걱정하지 마라. 리스가 끝나는 대로 10년을 주겠다. 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증인도 있었고. 그럼 나중에 건물 주인이 그한테 가서 10년 연장 빨리 해 주십시오. 리스가 끝났습니다. 그럴 때 건물 주인이 나는 10년 연장해 줄 의도가 전혀 없다. 네. 그렇게 했다면 구두 계약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그걸 법적으로 건물주를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까? 물론 거기에는 익셉션한 상황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거의 한 90%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게 무방할 거랍니다. 네. 맞아. 사실 동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돈을 낸 사람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노동으로 이렇게 좀 일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일을 한 사람과 돈을 투자를 한 사람 어느 쪽 권리를 더 우선시해 주는지 그 부분도 한번 조언의 그렇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상황에 있는 두 분들을 이렇게 따로 만나보면 네. 돈을 내신 분들은 내 돈 없으면 좀 비즈니스 시작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네. 저 사람 아무 소유권도 없다. 그냥 돈 하나도 안 들고 와서 지금 비즈니스 파트너로 들어온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이 더 많다. 또는 내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또 돈을 하나도 안 내신 분들은 네. 저분은 돈만 있으신 분이고 모든 비즈니스의 노하우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내가 했다. 네. 내가 없으면 저분은 비즈니스를 못 하시는 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여기서 그만두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권한이 있다. 양쪽 다 네. 네. 일리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정답은 네. 결국은 계약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시면 네. 파트너로 비즈니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무슨 파트너끼리의 계약서가 있습니까? 하면 그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뭐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식회사를 보통 이분들이 파트너십 하면 주식회사를 셋업을 하시고 네. 거기에 주식을 50대 50으로 서로 나눠 가지시거든요. 네. 소유권을. 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보면 이제 바일러라는 서류들도 있고 한데 그 바일러는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조항들은 있어도 네. 각자 파트너로서의 어떤 의무와 권리를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은 거의 제가 보질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퍼레이션이 있어서 바일러가 있어서 두 분이 다 사인을 하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파트너끼리의 어떤 관계 문제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일을 안 했을 경우 네. 봉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수익금은 어떻게 나느냐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투자한 사람은 몇 퍼센트를 가져갈 거고 네. 운영한 사람은 몇 퍼센트를 가져갈 건지 수익금에 대해서 그런 거라든지 또 하나는 혹시 투자하시는 분이 한 6개월 후 또는 1년 후에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으니까 내 지분을 딴 사람한테 팔겠다 네. 할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사람하고 파트너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파트너라는 컨셉이 서로 상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게 파트너인데 네. 영 알지도 못하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 그 투자한 사람의 어떤 지분을 사고 들어서 파트너 한다면 그 비즈니스가 지탱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람이 나가는 사람이 어떤 소유권을 살 수 있는 우선 권한이 있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또 그거 하나만 갖고도 방송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방송에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
비즈니스를 사고 팔고 할 때나 네. 이런 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을 때 만약에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제 껴서 이제 트랜잭션을 도와주실 경우에는 워낙 변호사한테 가면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해서 이것저것 저것저것 막 지적을 하다 보면 네. 에스크로가 깨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한테 만나라 하는 거를 레코멘드 스트롱리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가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변호사한테 가면 그 파트너십이나 비즈니스 구매가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업이 쉽지 않다는 그렇죠. 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통 사람들은 잘 생각 못 하시는 점들을 네. 이제 변호사들이 오면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지적을 해서 네. 본인들이 다 충분히 언더스탠 하시고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그 리스크를 알고 구매하시는 거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파트너십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꼭 그렇게 좀 자문을 좀 받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네. 했을 경우 네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갈등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제일 먼저 취해야 될 조치는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그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씀인데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갈등이 생겼다고 하면 네. 갈등이 생긴 두 사람끼리 먼저 막 싸움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각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변호사가 중간에서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파트너끼리 처음엔 참 믿고 좋은 뜻으로 좋은 관계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갈등이 가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될 일도 안 되고 네. 일을 계속 더 최악으로 만드는군요. 예, 그렇죠. 최악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딱 그런 케이스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뭐 저쪽 샌프란시스코 계신 분들인데 네. 비즈니스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서로 감정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왔는데 보니까 감정이 너무 골이 깊어서 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지금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싸움을 하나 그 얘기를 해서 서로 싸움만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생겼다 하면 일단은 제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나 네. 그리고 선임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는 생각하셔야 될 게 이 감정 싸움을 최대한으로 법정에 가서 분쟁하고 싸움을 하시다 보면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소송 네. 같은 경우 들 경우에 내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 문제를 좋게 빨리 적은 돈을 들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방한테 어떤 지켜야 될 파트너로서 지켜야 될 일들을 꼭 지켜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 모르게 막 돈을 먼저 다 뺀다든지 비즈니스를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한마디로 신뢰를 깰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 이게 감정이 깊어지면 될 일도 안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다 서로 믿음 안에서 맞습니다. 잘 될 것 같지만 한번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못 믿고 하다 보면 의심하게 되고 그 골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보면은 이제 서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네, 감정이 생기면 더 배신감도 들고 네. 그 배신감 때문에 돈이고 뭐고 무조건 상대방한테 괴롭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변호사들이 좀 자기 손님 관리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본인이 손해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컨트롤해주는 것도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가장 많이 이런 갈등이 생기는 부분 중에 그 접촉점에는 항상 이 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회사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상담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금전적인 이 신뢰가 무너졌을 때 법적으로 횡령과 경비 사용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어하는 게 은행에 있는 돈을 먼저 자기가 상대방이 빼가기 전에 네. 내가 먼저 빼와야 되겠다고 빼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횡령이냐 아니면은 이제 경비를 사용한 거냐 네.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에 따라서 횡령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퓨처 스탁 인벤토리도 사거나 뭐 이런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네. 그 돈 쓰인 목적이 어느 목적으로 쓰였냐가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사람이 그 돈을 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던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투자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네. 운영하는 사람이 그 돈을 써서 원래 서로 동의가 운영하는 사람이 알아서 뭐 익스펜스로 비즈니스 익스펜스 쓰기로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돈만 투자한 사람이 갑자기 분쟁이 생겨서 한 번 그 오퍼레이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돈을 다 빼갔다. 그렇다면 횡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본인이 뭐 엉뚱한 데 다른 데 돈을 쓰고 했다고 한다면 네.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횡령이 된다면 법정에 가서 소송하게 된다면 거기다 또 지대한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더 추가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가능하면 횡령을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자가 주어진 책임 권한 내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지금 말씀은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했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돈을 사용을 했다면 그건 횡령이 될 수 있다. 될 수도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물건을 샀다면 거래 내역이라든지 네. 회계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했느냐 안 했느냐 네. 뭐 이런 내역. 그다음에 카드 명세서에 어디 가서 뭘 샀다는 이런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회사 카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막는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정지를 시킨다든가 계좌를 막는다든가 이런 행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만약에 횡령을 하면서 막 이렇게 물건을 빼가고 막 하면은 중지시키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도 충분히 그 카드나 은행의 어카운트를 익스펜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어떤 계약 위반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한 거가 아닌데도 이렇게 막 막는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다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나의 어떤 그런 행동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고 좀 순리대로 법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각자가 맡은 책임이나 의무 선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으로 비용을 썼거나 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네. 회사 돈을 갖고 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남용을 했다던가 이렇게 되면 뭐 인베스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실수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금 금지, 비즈니스를 오지 못하게 하는 적금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은행 어카운트를 블락을 한다든지 돈을 미리 다 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네.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감정보다 먼저 기록을 좀 확보를 해놓고 좀 이렇게 순리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감정이 네. 너무 앞서면 일단 안 되겠다. 맞습니다. 네. 네. 사업체를 인수한 후에 매출이 다르다라는 분쟁이 생기면 이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큰 과제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러가 이 비즈니스 한 달에 뭐 매상이 얼마고 네. 집으로 가져가시는 넷 프로핏이 얼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얼만큼이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인데 네. 항상 구매를 하신 다음에 보니까 매상을 속아서 샀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럼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매상을 속인 것 같다 하면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여쭤보는 질문들이 그러면 에스크로에 들어가서 이제 구매를 하는 어떤 절차들이 있을 텐데 본인은 그럼 셀러가 얘기한 어떤 매상이나 넷 프로핏이 맞는지를 어떤 확인하는 절차를 뭘 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냥 뭐 셀러가 손으로 적어준 것들 매상 하루 매상 얼마 이런 걸 봤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 몇 개를 봤다든지
그래서 왜 좀 적극적으로 더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보면 셀러가 뭐 접근을 못하게 했다든지 네. 아니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매상을 속였다고 해서 만약에 소송하게 되면 본인이 에스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소송한다면 법정에 가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바이어로서 본인이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와서 속았다고 소송을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이미지 때문에 소송에서 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본인이 해야 될 걸 충분히 안 해서 한다면 소송에서 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매상이 확실한지 이분이 왜 비즈니스를 파는지 네. 관련된 서류, 세금 보고 또는 그동안 그 재료들 식당이라면 재료들 다른 비즈니스에서 재료를 구매한 서류들 인보이스서부터 뭐 은행 어카운트, 뱅크 스테이먼트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네. 예. 일단 뭐 사업체를 구매하겠다 하면은 매상 체크업은 확실히 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데도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네. 셀러 말 믿고 덜컥 사시고 실제로 있군요. 그런 네, 분들이. 사실은 어제도 제 사무실에 제가 옛날에 아셨던 분이 왔는데 네. 그 매상 문제 때문에 고생을 무지 많이 하고 살이 완전히 사람들 두 분이 오시는데 다 그냥 반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잘못 사서 몸으로 막 때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못 자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심하셨군요. 완전히 네. 그냥 몸이 완전히 반쪽이 돼갖고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사시기 전에 확인했다고 한다면 네. 그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너무 믿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 저쪽 사람을 나와 믿어서. 마음이 같은 사람이겠지 네. 이렇게 믿고 그냥 사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프로드나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제 네. 사기다 또는 뭐 프로드다 뭐 네. 이런 이런 걸 확인하려면 법적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비즈니스를 매매할 때 처음서부터 의도를 갖고 네. 날 속이려고 했다는 걸 법정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은데요. 않죠. 네. 그래서 프로드라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했다가 네. 나중에 어떻게 뭐 계약을 맺고 하다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건 또 사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처음서부터 나를 접근하고 계약을 맺을 때 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증명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사기로 승소를 했다고 한다면 그 죄질이 나쁘면 그 죄질의 어떤 그 벌을 주기 위해서 그 우리가 이게는 본보기성 페널티가 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몇 년 전에 관련했던 소송 중에 하나가 네. 승소는 7만 불 했지만 벌칙으로 60만 불 벌칙을 받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를 쳐도 좋긴 한데 나중에 후환이 있다는 거를 좀 사기치기 전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드렸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비즈니스를 살 때는 중간에 에스크로가 분명히 이거를 다 해결을 해줄 텐데 에스크로를 통해서 하면 되지. 에스크로를 통하는데 왜 분쟁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아주 네. 좋으신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에스크로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그런 비슷한 질문 이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에스크로가 이런 거 다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에스크로가 계약서를 전혀 읽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나보고 사인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에스크로라는 회사가 뭐를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네. 에스크로가 그냥 해주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공명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네. 집을 사고 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끼리 계약하고 나는 명의를 드리기로 했고 네. 공미연 아나운서님은 저한테 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네. 내가 명의를 딱 서류를 드렸어요. 네. 근데 본인이 딱 받고는 돈만 살짝 보여줬다가 받고는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버렸어. 먹히네요. 그렇죠. 네. 네. 반면에 또 내가 우리 집 명의를 내가 들고 있는데 네.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돈을 먼저 주셨어요. 네. 근데 내가 주려는 척하다 안 주고 그냥 갔어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크로라는 회사는 그 중간에서
나한테 명의를 받고 네. 그다음에 공미연 아나운서님한테 돈을 받고 갖고 있다가 서로 다 준비가 됐나 하면은 중간에서 네.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에스크로 역할이 그 위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네네. 가장 큰 역할. 중간에서 제3자로서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 때 한 네. 사람이 계약을 약속대로 안 하고 계약을 위반하는 거를 방지하기 목적으로 네. 중간에 뉴트럴한 파티한테 내가 줘야 될 상대방한테 줘야 될 거 그쪽에다 주고 네. 그쪽에서 또 저쪽에다 주고 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에스크로지 네.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뭐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에스크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변호사님 오늘 내용을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 비즈니스 분쟁의 핵심, 가장 안전한 비즈니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변호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한데 네. 항상 변호사와 상담을 해라. 네. 두 번째는 꼭 계약서에 서명을 사인을 해라. 본인의 의무와 권리를 서면으로 해서 쌍방이 사인을 하도록 해야 된다. 네. 공증은 필요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점이 이 비즈니스 분쟁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생겨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좀 안전한 그런 구조를 형성을 하고 계약을 하고 체결을 한 후에 또 비즈니스를 함께 동업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해보면서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관련해서 상담 문의 원하시는 분들 변호사님 사무실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입니다. 네.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연락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714-634-1234번 714-634-1234번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이런 분쟁이 없는 좀 평안한 가운데 비즈니스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글쎄 말이에요. 네. 기도해야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